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태종 이방원. 우리는 그를 냉혹한 철혈 군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던, 아니 어쩌면 그 왕관을 직접 벼려 남편의 머리에 씌워준 한 여인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흐릿합니다. 원경왕후 민씨.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략가였고 투사였으며 이방원이라는 칼을 휘두른 주인이었습니다. 때는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의 개경입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밤, 이방원의 저택 안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정도전의 서늘한 감시 아래 이방원의 사병들은 해체되었고 무기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빈손인 이방원은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입니다. 이제 끝이요. 정도전이 우리 형제들을 죽이려 하는데 나에겐 칼 한 자루 없단 말이오. 남편의 절망 섞인 목소리에 민씨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소매를 잡아 끌고 저택 깊숙한 곳 버려진 듯 방치된 헛간으로 향합니다. 부인, 이 폐가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거요? 민씨가 말없이 바닥에 낡은 판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 아래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금속 광채가 번뜩입니다. 이방원의 눈이 경악으로 커집니다. 그곳에는 수십 벌의 갑옷과 날이 선 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찌된 일입니까? 민씨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대감께서 한가하게 시를 읊고 계실 때 친정 식구들과 함께 준비한 것들입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는 법. 이제 이 갑옷을 입고 나가 당신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주저하는 자에게 권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부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남편은 왕이 되거나 역적의 수괴로 죽게 될 것임을. 그녀는 도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짜는 설계자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훗날 철혈 군주로 불리게 된 그 냉혹함의 절반은 아마도 이 밤 민씨가 건네준 차가운 칼날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400년 마침내 피해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정적들을 차례로 제거한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조선의 새로운 국모 원경왕후 민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때의 민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부인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 지분을 가진 공동 창업주였습니다. 권한의 상궁들조차 그녀의 눈빛 하나에 숨을 죽였고 조정의 대신들은 왕의 뜻을 살피기 전 먼저 민씨 가문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상감, 이제 우리 민씨 가문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상감을 위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군요. 민씨의 오라비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들은 태종을 왕으로 만드는 데 목숨을 걸었고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민씨 역시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만든 왕이다. 그러니 이 나라는 우리 가문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결코 권력을 나누는 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민씨의 지혜와 친가의 무력이 절실했지만 일단 보위에 오르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강력한 단독 통치를 원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는 극에 누구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이방원의 철학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왕으로 만든 아내의 가문일지라도 말이죠. 어느 날 밤 강령전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온기 대신 서늘한 공기가 감돕니다. 부인, 요즘 민씨 가문의 세도가 하늘을 찌른다 들었소. 내 처남들이 대궐 안팎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더군. 태종의 낮은 목소리에 민씨는 잔을 내려놓으며 답합니다. 그들이 상감을 위해 바친 공이 얼마인데 그 정도 위세도 부리지 못합니까? 상감께서 입으신 그 용포에 묻은 피는 제 동생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방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공을 세운 것은 잊지 않았소. 하나,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지 민씨의 나라가 아니오. 부인, 선을 넘지 마시오. 민씨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사랑도 동지로서의 신뢰도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요. 태종은 민씨 가문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후궁 카드를 꺼내듭니다.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경왕후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외척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공세였습니다.
민씨는 격분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 가문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데? 왕비의 처소인 중궁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은 궐 담장을 넘어 조정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왕비의 질투라고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질투가 아닌 배신감에 찬 비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세운 탑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조선의 가장 강력한 부부 파트너십의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균열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 민씨 가문을 직접 치기 전 먼저 원경왕후의 안방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왕실의 번성이었지만 실상은 왕비의 힘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전하, 국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 간택 후궁을 들이심이 마땅하옵니다. 조정 대신들의 상소가 빗발칩니다. 이는 태종이 막후에서 조율한 각본이었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이 소식을 듣고 치를 떱니다. 단순히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뺏긴다는 여인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후궁의 가문들이 궐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 자신의 가문이 가진 독점적인 영향력이 조각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씨는 가만히 앉아 당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태종을 찾아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궐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만큼 서슬퍼런 대립이었습니다. 상감, 우리가 고난을 함께할 때 약속하신 바를 잊으셨습니까? 내 가문의 힘을 빌려 보위에 오르시더니 이제는 그 힘이 두려워 나를 이리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태종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부인, 어찌 그리 속이 좁으시오? 이것은 사사로운 정이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오. 중전이 이토록 투기하니 내 어찌 대업에 전념할 수 있겠소? 투기, 유교 사회에서 여인에게 씌울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굴레였습니다. 태종은 이 단어를 무기 삼아 민씨를 압박했습니다. 민씨가 항의하면 할수록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부덕한 아내로 몰아세웠습니다. 민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후궁 간택을 위해 입궐한 처녀들의 가마를 가로막는가 하면 태종의 침소 근처에서 통곡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태종이 총애하던 여종을 직접 문초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종이 판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꼴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를 놓치지 않고 패비 카드를 꺼내듭니다. 중전의 행실이 나라의 얼굴을 깎아내리고 있어. 내 어찌 이런 여인을 국모로 두겠는가?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이 민씨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원경왕후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왕을 만든 공신에서 한순간에 쫓겨날 처지의 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마저 무너지면 궐 밖에서 자신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4명의 남동생과 민씨 가문 전체가 도륙당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략을 바꿉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태종의 처분을 따르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되었고 평생의 안식처여야 할 궁궐은 언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민씨는 홀로 중궁전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숨겨주었던 그 무기들이 결국 내 목을 겨누는구나. 민씨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태종의 칼끝은 이제 후궁 문제를 넘어 그녀의 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외척 숙청의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동지를 배신하는 남편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아내.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왕권이란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 권력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인 민씨 가문은 이제 제거해야 할 거대한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태종은 아주 잔인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처가 식구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전하, 민무구와 민무질이 어린 세자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며 장차 딴 마음을 품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엄벌에 처하시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소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종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리게 하고 자신은 마지못해 허락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불충과 권세 남용이라는 죄목이 민씨 형제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이 소식을 듣고 맨발로 강령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상감,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보위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흘린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민씨는 차가운 대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반응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중전,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조정의 공론이요. 외척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 내 어찌 사사로운 정 때문에 조선의 미래를 저버리겠소. 1410년 민씨 가문의 장남 민무고와 차남 민무질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민씨는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숨겨주었던 무기로 왕이 된 남편이 이제 그 무기를 휘둘렀던 동생들의 심장을 꿰뚫은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나머지 두 동생인 민무율과 민무애마저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우를 피해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었습니다. 민씨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으로 내 형제들을 죽였구나. 내가 그를 왕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문이 이토록 처참하게 도륙당하지는 않았을 것을. 민씨는 궁궐 깊숙한 곳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고 대신들은 그녀를 역적의 누이라 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마지막 남은 희망, 바로 그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훗날 세종대왕은 어머니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민씨는 결심합니다. 내 가문은 무너졌으나 내 아들들만은 반드시 지켜내리라. 이방원, 당신이 이 나라를 이씨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내 아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하리라. 태종과 원경왕후의 관계는 이제 부부가 아니라 전쟁 중인 두 국가와 같았습니다. 태종은 수시로 중전의 위험을 깎아내리려 했고 민씨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세로 맞섰습니다. 태종이 새 후궁을 드릴 때마다 그녀는 온몸으로 거부했고 태종이 가문을 모욕할 때마다 그녀는 태종의 과거 약점을 들춰내며 응수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에 민씨를 투기가 심하고 성품이 거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전사의 포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격보다 가문의 억울함과 자식들의 안위를 우선시했습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민씨는 태종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상감, 권력이란 진정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까? 당신의 손에 묻은 내 형제들의 피가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태종은 대답 대신 촛불을 꺼버립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교차합니다. 한때는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동지였으나 이제는 서로의 파멸을 지켜보는 증인이 된 두 사람. 조선 최초의 철의 여인 원경왕후는 그렇게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처절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피비린내 나던 권력의 폭풍도 어느덧 잦아들었습니다. 태종은 맏아들 양녕대군을 폐하고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웁니다. 원경왕후 민씨에게 그것은 유일한 위안이자 자신이 견뎌온 지옥 같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이 될 것임을 말이죠. 1418년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충녕대군이 보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성군 세종대왕입니다. 이제 민씨는 왕비가 아닌 대비가 되어 복영당에서 노후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된 아들 세종이 어머니 민씨를 찾아옵니다. 어마마마,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소자가 외원을 더 부르라 하겠나이다. 민씨는 장성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미소 짓습니다. 주상, 내 몸의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형제들이 억울하게 떠난 그날 내 마음도 이미 절반은 죽었단다. 하나, 주상이 이리 성군이 되어 백성을 살피니 이제야 내 업보가 조금은 씻기는 듯하구나. 원경왕후는 세종에게 단순히 생모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세종에게 권력의 냉혹함을 몸소 보여준 스승이었습니다. 세종이 훗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치면서도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단호할 수 있었던 그 강단은 바로 어머니 민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비록 처가를 몰락시켰으나 민씨가 길러낸 아들을 통해 자신의 과업을 완성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 사람이 맺은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대한 타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420년 8월 조선의 철의 여인 원경왕후 민씨는 5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대립하고 가문을 위해 투쟁하며 아들을 위해 견뎌냈던 여전사의 퇴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은 상왕태종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증오로 끝났고 다시 연민으로 남은 아내. 태종은 그녀의 마지막 길을 최고의 예우로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태종 역시 아내의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살아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건만 죽어서는 경기도 내곡동의 헐릉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살아서는 한 방에 머물기도 거부했던 두 사람이 죽어서는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투기한 여인으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태종 이방원도 없었을 것이며 태종 이방원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도 없었을 것임을. 원경왕후 민씨.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설계도에서 가장 뜨거운 피를 흘리며 기초를 다진 진정한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부가 함께 고생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워낸 공동 창업자 세대입니다. 인생은 2인 삼각 공로에 대한 예우가 관계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원경왕후는 태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전략가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의 정점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오만입니다. 배우자나 오랜 동료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고생했다. 당신 덕분이다. 라는 인정은 단순한 체면치레가 아니라 함께 일군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성전략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원경왕후와 태종의 처절한 갈등 속에서도 그들의 아들인 세종은 성군으로 자라났습니다. 민씨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아들들을 지켜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모가 겪는 고통과 이를 인내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고난 속에서 어떤 품위를 지키는지가 자녀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세종의 포용력은 어쩌면 아버지의 냉혹함과 어머니의 눈물을 모두 지켜보며 얻은 역설적인 결과물일 것입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